4월 19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 근접하며 3년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4월 주택시장 지수는 77로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IMF는 민간 부채 증가에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옥수수 가격은 9년 만에, 천연가스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5월 12일 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여기에 국채금리 역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등 일부에서는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 침체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활절 휴장 후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등락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는데요. 다우 지수의 경우 0.11% 하락하면서 34,411선에서 나스닥 지수도 0.14% 하락 전환하며 13,332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02% 약보합권에서 4,39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또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1.5%대였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때 2.88%까지 급등을 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9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83%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3% 돌파가 시간 문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만기 구간에 걸쳐 상승을 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역시 1.2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46%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다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실적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종목 장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출발 후에 세계은행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여파로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금융주가 강세를 주도한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방향성 없이 경기 둔화 등에 주목하면서 재차 매물이 출이되면서 낙폭을 재차 확대되기도 했었지만 장 마감 직전에는 국채금리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자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11%, 나스닥이 0.14% 하락을 했고요. S&P 500 또한 0.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소식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알려주시죠.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2.88% 넘게 급등을 하다가 2.81%까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좀 보였었고요.
국제유가 또한 106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의 변화를 좀 보였고 나스닥도 1% 하락과 0.5%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에 주목하는 경향들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한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1분기 S&P 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지난주 발표된 4.5%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이고요. 에너지가 이를 주도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별 실적이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스트리밍 업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가 높은 주택 관련 업종 등은 부진했지만 개별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에 그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되었고요. 한편 이제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1%에서 3.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IMF 또한 민간 부문 부채 증가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세계 주요 기관이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이 지속되자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었고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미 증시 또한 약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뒤로 하고 본격적인 시적 시즌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개별 종목 정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인플레이션 우려와 높은 국채 수익률로 그동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던 기술주 오늘장에서도 보합 및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0.7% 올라서 3,055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애플은 0.1% 떨어져서 16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0.25%, 0.75% 상승 마감했고요. 메타 또한 0.28% 강보합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넷플릭스와 테슬라 등의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이날장에서는 1.96% 올라주면서 천슬라를 회복했습니다. 19일 넷플릭스와 20일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장에서 반도체주 흐름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47% 상승하면서 21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관련해서 속스 ETF 또한 1.73%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개별 특징주 10종목의 마감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트위터입니다. 네, 머스크가 430억 달러짜리 인수를 제안하자 트위터 이사회는 저지에 나섰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저렴이 발행하는 포이즌 피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날장에서 트위터는 7% 뛰어주면서 48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에 모두 상회했습니다. 3월까지의 분기 매출이 232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8달러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주가는 예상하에 상회하는 실적 발표 이후 월요일장에서도 3.4% 올라주면서 3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의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시티그룹 또한 2.7% 올라주면서 52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갭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비중 축소해서 보유 정도로 투자 의견을 올려잡자 주가도 이날장에서 1% 정도 올라주면서 14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갭의 하방 요소들이 이미 작용되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디디추싱은 4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2.7% 떨어졌다는 소식에 주가가 사전장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오늘장 마감가는 18% 떨어진 2달러 선인데요. 이와 별개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두고 5월 23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투표를 거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UBS는 항공기 업그레이드로 인해 늘어가는 비용이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습니다. 이날장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2.57% 빠지면서 4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사람들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목표가로 $265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212인 만큼 약 24%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다른 헬스케어주가 부진했는데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존슨앤존슨 또한 1% 빠지면서 $177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오늘장 에너지 관련주가 따라서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그중에서 코노코필립스가 2% 상승한 $103에 마감을 했고 엑소모빌 또한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주가 현재 $88 선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의 외신에 따르면 리비아의 원유 생산과 선적 차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가 이 원유 수급 불안 우려를 다시 자극하면서 국제유가가 거의 3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에 $113를 찍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이후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WTI가 0.7%가 오른 $107 선에서, 브렌트유는 1%가 오른 $112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두 선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두 선물은 1.7%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산 대두는 예상치인 81만 8천을 상회하면서 97만 2천 미터톤 넘게 수출됐습니다. 원면 가격은 1.8%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원면 시장의 공모가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지수를 코트록 A지수, 다른 말로는 국제 원면 가격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국제 원면 가격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4센트 정도 오르면서 159센트를 나타냈고요. 또 미국 농무부가 매주 발표하는 원면의 조정 국제 가격은 131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코코아 가격은 달러화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1.4%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또 아라비카 커피의 글로벌 수요 감소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0.4%가 떨어졌고요. 설탕은 역시나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동반 상승했습니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옥수수와 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을 주시한 가운데 옥수수 가격이 2012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8% 오르면서 부실당 806센트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이번 봄에 예상되는 옥수수 파종 면적을 60만 헥타르에서 1,400만 헥타르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이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가 감소한 면적입니다. 밀도 2%가 올랐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4월 셋째 주, 즉 지난주죠. 43만 2,253미터톤의 밀이 수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했습니다. 한편 인도는 10만에서 15만 미터톤의 인도산 밀을 수출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지금껏 가장 높은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지난주에 인도를 밀 수출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남아프리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목과 돈육 선물은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CME 돈육 지수 가격은 39센트가 오르면서 99.9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최근 한 달간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0.3%가 오른 $1,982를 나타내고 있고요. 은 가격도 장중에 한 달 만에 고점을 찍은 뒤 26.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가격은 계속해서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팔라듐은 2.3% 상승했고 또 백금 선물도 2% 오르면서 3월 25일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부활절 휴일을 맞아 런던 금속거래소도 쉬어가는데요. 보시는 니켈의 가격은 4월 15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니켈 선물은 32,400달러 선에서 또 33,300달러 선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이 상하이 상품거래소의 니켈은 4거래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또 상하이의 니켈 재고량은 12%가 감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상하이 상품거래소의 구리 재고량도 8%가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죠. 보시는 가격은 미국의 구리 선물인데요. 4거래 연속으로 상승했고 오늘 장에서는 1.6%가 올랐습니다. 네, 끝으로 알루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3월 알루미늄 생산이 전월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장 알루미늄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 이어서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천연가스와 백금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대마초 기업과 우라늄 채굴 기업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천연가스 가격은 6% 올라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과 봄철 기온이 더 낮아질 거란 예보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유럽은 현재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천연가스 수출이 기록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천연가스 재고가 5년 평균치보다 부족한 점도 가격에 영향을 줬습니다. 천연가스가 강세를 보이자 관련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5.98% 올랐습니다. 다음은 백금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오늘장 금을 비롯한 귀금속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점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백금 역시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백금 현물은 오늘장 2% 올랐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 역시 올랐는데요. 티커명 PPLT인 에버딘 피지컬 플래티넘 셰어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 백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2.5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 ETF입니다. 오늘장 대마초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원에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이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대마초 관련 기업인 틸레이 브랜즈는 4.65%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캐노피 그로스는 12%, 오로라 카나비스는 약 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마초 기업들이 내리자 관련 ETF 역시 밀렸는데요. 티커명 POTX인 글로벌X 카나비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틸레이 브랜즈, 캐노피 그로스 등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4.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늄 채굴 기업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라늄 채굴 기업은 탈러시아산 에너지 움직임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반대로 약세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인 캐나다의 카메코는 오늘 장 2.58% 내렸는데요. 이외에도 에너지 퓨얼스는 약 6%, 넥센 에너지는 약 5% 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URNM인 노스슈얼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17%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고 또 IMF는 민간 부문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전 최고 경영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엘 에리언은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가 아닌 3%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세계은행의 이번 조치, 사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1%에서 3.2%로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타격이 주된 이유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7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10조 원가량의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무려 4.1%의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세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선진국들의 높은 에너지와 비료, 그리고 전반적인 식량 가격의 급등도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를 이미 지원한 상태고요. 이번 절차를 통해서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건 비단 세계은행뿐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구 IMF도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2008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미국의 옥수수 가격 역시 8달러를 돌파하면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주택시장 지수도 공개됐는데 77로 집계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돌아와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최근 들어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천연가스가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충격이 천연가스 시장을 그야말로 뒤덮은 건데요. 올 봄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보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향후 강세장에 대비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에도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은 장중 한때 100만 BTU당 8.05달러까지 올라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은 5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배 이상 날아올랐고요. 수치로는 102%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가장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천연가스에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현재 기록적인 양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유럽에 보내고 있다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부족한 생산량도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5년 평균치보다도 밑도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업체 EQT와 코테라 에너지는 이 개장 전 거래에서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오름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전망치를 40센트 높인 4.6달러로 설정했는데요. 이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시장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시장의 이 불확실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발행액이 45% 감소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풀이되고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2년 안에 경기 침체에 이를 확률이 35%에 달한다면서 연착륙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가 이번 주 IMF와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0억 달러의 이제 구제 금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미국의 1분기 ABS 발행액 좀 이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금리 인상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올해 1분기 자산 유동화 증권 ABS의 발행액이 급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사실화된 것을 보였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을 재산정하기 시작한 것이 그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ABS의 실적이 1월부터 3월까지 794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의 미국 회사채 발행은 14% 감소한 5,218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을 흔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원하면서 기존의 ABS 발행 기업들은 발행을 늦추거나 중단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선구매 후결제 핀테크 업체인 어퍼몰딩스는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5억 달러의 ABS 발행 추진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 다시 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퍼몰딩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출 채권 유동화를 통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어퍼몰딩스는 63억 달러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 3분의 1을 ABS를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대출 판매와 웨어하우스 라인을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동차 대출 기업인 월드 옴니 파이낸셜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지난 3월 중순에 결정했던 9억 2,650만 달러의 ABS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시작했습니다. 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증권화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ABS 시장을 이용하던 기업들은 투자자 기반이 약해진 가운데 적당한 발행 시점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2.86%를 찍으면서 3%에 바짝 다가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ABS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면서 방어주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 근접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역시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 5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퍼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마켓워치의 이번 분석 경기 방어주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연준의 빅스텝이 점점 더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방어주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는 과도한 우려라는 평가들도 적지는 않지만 실제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점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의 징조인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시장은 불안정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는 일부 기업이나 산업이 단지 평균적인 기준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도 시장 수익률을 웃돌기도 한다라고 귀띔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 12개월간의 사례를 살펴봐도 대형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와 같은 대표적인 방어주 수익률이 S&P 500 전반의 수익률을 상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등을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면 이 방어주 비중을 늘릴 것을 추천했습니다. 물론 방어주들이 이미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유지된다면 그 정도가 절대 과도하지는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경기 불확실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 방어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